우리 채권자들이 그 채권 손에 꼭 쥐고 있는다 그래서 세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 주심 상담하는 것부터가 채권 주심의 시작이고 문은 두드려야 열리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추심하는 배구현 팀장입니다. 이동간에 간략하게 또 채권 추심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 채무자에 대한 조사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계약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채무자에 대한 조사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싸움 한두 번씩은 다 해보지 않습니까? 뭐 어렸을 때는 뭐 우리가 상대의 약점이 뭔지, 내가 싸워야 되는 상대의 약점이 뭔지 싸우다기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지만, 요즘에 이 스포츠 경기들 UFC나 아니면 복싱 아니면 유도 격투 종목의 경기들을 보면 이 코치진이나 감독들이 내 선수하고 싸울 상대방의 약점파 중요합니다. 전략 전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전략 전술이 꼭 싸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추심에도 이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전략 전술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린 채권자니까요. 채권자하고 싸우는 상대는 누가 되겠습니까?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가 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재산조사, 신용조사라고 합니다. 추심하면서 채무자의 조사 없이 추심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복싱 경기에서 눈 감고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추심 계약을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추심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수임사실 통보서를 보내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이제 우리가 외부 신용 평가기관 나이스 KCB,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외부 신용 평가기관 회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냐면, 채권자들께서도 뭐 신용카드 다 쓰실 거고 대출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한두 번 정도는 대출은 거의 다 쓰시기 때문에,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우리의 능력을 판단하는 거는 뭐 소득이나 뭐 재산이나, 그 다음에 외부 신용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평가 자료를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 외부 신용 평가 기관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KCB, 나이스 이 두 가지 회사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추심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신용조사입니다. 신용조사가 외부 신용 평가 기관에서 나이스, KCB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우리가 구매해서 그 구매한 자료들 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조사도 하고 하거든요. 이쪽에서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냐 하면, 첫 번째는 주거래 은행, 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지 주거래 은행에 대한 추정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 개설 정보, 발급 정보를 확인합니다. 어느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지, 롯데카드인지 현대카드인지 백화점카드인지 또 체크카드인지, 이렇게 몇 월 며칠 어디서 개설을 했는지, 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 같이 지점이 있는 데는 어느 지점에서 개설했는지, 이 개설 정보들,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발급 개설 정보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부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채라는 거는 빚이죠, 빚. 채무자가 뭐 은행 대출이 있는지, 카드론을 쓰고 있는지, 은행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보증인 대출인지, 뭐 신용 대출인지, 아니면 한도 내에서 대출받는 뭐 한도 대출인지, 뭐 이런 종류와 금액과 언제 대출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KCB 나이스 쪽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정보는 근저당을 했다고 하면 근저당권도 알 수 있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채무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 부동산 정보는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소, 또 그 부동산을 언제부터 소유했는지 그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주소를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띄워서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또한 할 수 있겠죠.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정보, 신용회복을 했는지, 개인회생을 했는지, 파산을 했는지 정보들도 외부 신용평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용조사로서 우리가 또 알아볼 수도 있고요. 또 소득 추정 정보라고 해서, 이 소득 추정 정보는 만약에 혹여 채무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시도했을 때 소득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료상에 제출했던 금액을 외부 신용평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조사할 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과거부터의 뭐 부채 정보, 또 연체가 있다 그러면 연체 기록들, 또 채무불이행자 기록, 은행연합회하고 외부신용평가기관에 있는 채무불이행자 기록, 또한 그 채무불이행자 기록에는 혹시 뭐 소송 사건으로 인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된 적이 있는지, 등재가 됐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고 언제 등록이 되었고, 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세금 체납이 있다 그러면 어느 세무서에서 얼마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언제 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 도시가스나 전기세와 같은 이런 비용들이 또 미납된 게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페이퍼로 되어 있는 한 개인당 한 7장에서 8장 정도가 되는 분량에 되어 있는 정보를 저희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진행하면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최신화할 수 있고요. 또한 중간에 뭐 채무자가 부채를 탕감받아서 변제를 했다든가 아니면 연체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채무자를 주시할 수 있다. 이 데이터상 이렇게 신용정보회사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변호사랑 신용정보회사의 차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우리가 채권 주심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정보협회, 나라의 국가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상태를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은 신용정보회사에만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 이 조사 내용만 100%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 자료가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흔히들 신용불량자인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아마 주변에 찾아보면 한두 명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용조사만으로 부족한 조사 내용들은 어떻게 우리가 조사하냐 하면 그건 담당자의 적극적인 추심 행위로 인한, 예를 들면 직접 채무자가 거주하는 거주지를 방문하고 탐문하고 직장도 방문하고 사업장도 방문하고 초본상 주소지를 과거부터 하나하나 위장 전입되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초본상 주소지에 그 전 주소지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또 은닉되어 있는 또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 재산, 이런 내용들을 추심 담당자 이 두 눈으로 확인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외부 신용평가기관에서 알아내는 정보들보다 오히려 더 소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 의뢰되는 거의 채권 중에 80-90% 이상은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태가 많습니다. 뭐 대출도 잘 쓰고 신용카드 잘 쓰고 직장도 온전하고 부동산이 있는 채무자를 저희 쪽에 이런 수수료 줘가면서 의뢰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용조사는 우리가 추심을 진행하면서 최소한 필수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최소한의 정보일 뿐이고, 그 이후의 채무자에 대한 디테일한 이런 생활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은 담당자가 두 발로 뛰면서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조회 했더니 신용불량자니까 이 채권을 덮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저는 추심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설사 외부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조사를 통해서 조사했을 때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두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고요. 신용불량자지만 와이프는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남편이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부모 밑에서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서 채무자에 맞는 채권 추심 전략을 짜는 것이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채권 추심원의 업무 능력이고 업무 역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의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신용조사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고, 두 번째, 제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신용조사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보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담당자가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두 발로 뛰어야지만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니까요. 신용조사 개중에 아직도 유튜브나 블로그 상에 신용조사 또 착수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신용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신용조사 진행하는 부분들도 제가 비용 대면서 제가 합니다. 채권자한테 이런 조사 비용까지 부담시킬 저는 생각이 없다고 애초에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심만 의뢰하셔도 채무자에 대한 완벽한 조사를 해서 그 조사 내용도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채권자랑 공유합니다. 채무자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떠한 페이퍼로 근거가 있는 브리핑을 제가 채권자한테 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데는 굉장히 부드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조사도 안 해보고 직접 쳐다보지도 않고 통장 압류하는데 그냥 제일금융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S제일, 신한, 카카오뱅크, K뱅크 뭐 8, 9개 막 묶어가지고 압류했다가 나중에 채무자가 그 사용하는 은행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꼭꼭 숨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추심 의뢰만 하셔도 기본적인 조사를 확실하게 한 이후에 제가 움직이고 채무자의 약점을 잡는 것이 추심의 성패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채권자와 공유하면서 채권자와 제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브리핑도 하고 회수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조사라는 것이 우리가 조사를 안 하고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뭐 때로는 조사 안 하고 추심하면 안 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의사 선생님 제가 배탈이 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의사가 뭐부터 하죠? 아 우선은 문진하지 않습니까? 배가 어디가 아프죠? 뭐 아랫배입니까? 뭐 윗배입니까? 아, 아닌데요 이게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 CT 찍어보고 조직검사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충 배 아프다고 해서 우리 약국에서 약만 지어 먹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리 없어야 되겠지만 대장암이라든가 위암이 돼 있다. 그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진찰해보고 진료해보고 그거에 맞는 처방 수술을 하듯이 추심을 할 때도 꼭 사전에 믿을만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조사하고요. 절대 조사할 때는 조사 주지 마십시오. 조사하고 그 이후에 추심을 하고 또 추심하기 전에는 담당자가 두 발로 뛰어서 채무자랑 대화도 해보고 눈으로 보고 사진도 찍고요. 영상도 찍고 녹취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채무자에 대한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신용조사지만 우리가 전산만 하나 클릭해서 얻어낼 수 있는 나이스나 KCB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조사 내용들보다는 담당자의 의지로 또 담당자의 열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내용이 실제 추심하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혹여 다른 쪽에서 또 신용조사 했다가 보니까 신용불량자 이거 채권 추심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쪽에 넘어오는 추심권에 대해서 90% 이상은 신용불량자고요. 행방불명된 상태고 변제 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 모시면서 애 키우면서. 그러니까 상대가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이거 나 이거 돈 받는 거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초반에 들어가는 착수금 조사비는 아예 안 받으니까 우리 채권자들이 그 채권 손에 꼭 쥐고 있는다 그래서 세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 추심 상담하는 것부터가 채권 추심의 시작이고 문은 두드려야 열리기 때문에 심사숙고 많이 하셔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처음에 채권 추심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친절하게 또 설명을 드릴 준비가 저는 언제든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날씨가 5월달 되면서 오늘은 조금 선선한데 뭐 왔다 갔다 하네요. 뭐 덥다가 뭐 선선했다가 하는데 또 앞으로 이제 6월, 7월 되면서 날씨가 좀 더워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추석 명절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운 채권들 뭔가 좀 결판을 내자 이런 마음으로 연락을 편하게 한번 주시면 또 그 일을 또 제가 우리 채권자랑 손잡고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권자가 원하는 피해 복구 또 팀장이 원하는 채권 회수로 인한 수익 둘 다 얻어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즐겁게 재밌게 보내시고 가까운 시일 안에 추심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채권자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몇 가지 선택해서 영상으로 또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간단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고생하시고 조만간에 한번 뵙겠습니다. 차 한잔 하러 오세요. 고맙습니다.